서울의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동네의 아침은 늘 분주함과 희미한 먼지 냄새로 시작되었다. 4층짜리 건물의 3층 이수연의 작은 집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낡은 가구들의 빛 바랜 색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때는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천재 애널리스트. 그녀의 현재는 두 아들의 억척스러운 엄마일 뿐이었다. 하주나 함이나 편식하면 키 안 커요. 브로콜리도 먹어야지. 수연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아들은 어쩜 그리 똑같이 생겼는지 붕어빵처럼 닮은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작은 눈짓을 교환했다. 5살 쌍둥이 강하준과 강하민. 아이들은 엄마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가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견뎌내는 유일한 닻이었다. 형인 하준이 젓가락으로 브로콜리를 콕 찌르며 말했다. 엄마, 이거 맛없어요. 나무 맛이 나요. 동생 하민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형의 말을 거들었다. 맞아요. 초록색 나무 맛, 우리는 고기가 좋아요. 수연은 작게 한숨을 쉬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작은 생명체들과의 실랑이는 그녀의 고단한 일상에 몇 안 되는 활력이었다. 그녀는 재택으로 하는 간단한 데이터 입력 아르바이트와 번역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날카로운 분석력은 이제 월세와 아이들 간식값을 계산하는 데에만 쓰이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거실에서 장난감 블록을 쌓는 동안 수연은 잠시 낡은 벽장 서랍을 열었다. 매달 말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각종 고지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앨범 사이에 끼워진 작은 상자가 그녀의 손에 잡혔다. 무심코 열어본 상자 안에는 그녀가 애써 잊으려 했던 과거의 파편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와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 있었다. 5년 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 남자는 강지훈이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은성그룹의 총수. 그의 눈빛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자신만만하면서도 오직 그녀를 향해서만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수연은 저도 모르게 사진을 어루만졌다. 심장이 시큰거렸다. 그리움과 원망,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때였다. 엄마 뭐해요? 하준의 목소리에 수연은 화들짝 놀라 상자를 닫으려 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이미 사진에 꽂혀 있었다. 하민도 뒤뚱거리며 다가와 까치발을 들고 상자 안을 들여다봤다. 우와,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엄마랑 같이 있어요. 하민이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수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는 아주 먼 곳에 갔다고 너희를 무척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다고 수없이 되뇌었던 거짓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수연이 머뭇거리는 사이 하준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엄마, 이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아이의 질문은 예리한 비수처럼 수연의 심장을 찔렀다. 하준은 또래보다 유난히 똑똑하고 눈치가 빨랐다. 유치원에서 다른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 오는 것을 볼 때마다 아이의 눈에 스치던 부러움과 의문을 그녀는 모를 리 없었다. 수연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아빠야. 두 아이의 얼굴에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 찼다. 하민이 수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아빠, 우리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요? 어디 있어요? 그건 아빠가 아주 바쁜 사람이어서 그래. 지금은 만날 수가 없어. 거저. 수연은 상자를 닫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으며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자, 이제 블록 정리하고 양치할 시간이야. 유치원 늦겠다. 아이들은 순순히 엄마의 말을 따르는 듯했지만 두 작은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계획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무언가 심각하게 소공어리는 모습이 수연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밀린 번역일을 마무리하느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민아, 우리 아빠는 아주 바쁜 사람이래. 응. 그래서 우리를 못 만나는 거래. 사진 속 아저씨는 회장님이랬어. 엄마가 옛날에 말해줬어. 회장님은 회사에 있겠지. 회사가 어디인데 텔레비전에서 봤어. 아주 높은 빌딩이야. 은성그룹이라고 했어. 하준의 눈이 반짝였다. 형의 눈빛에서 동생 하민은 거대한 모험의 냄새를 맡았다. 형아, 우리 아빠 찾으러 갈까? 응. 우리가 엄마를 데리고 아빠한테 가는 거야. 그럼 아빠가 더 이상 바쁘지 않을지도 몰라. 우리를 보면, 엄마를 보면 다시 같이 살고 싶어질 거야. 아이들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쾌했다. 아빠가 바빠서 못 오는 것이니 우리가 가면 된다. 엄마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 같으니 우리가 엄마를 데려다 주면 된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효심이자 완전한 가정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중요한 번역. 건의 마감일이라 평소보다 더 정신이 없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후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몇 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잠시 허리를 펴기 위해 거실로 나온 수연은 싸늘한 정적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준아, 하민아, 집 안 어디에도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현관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아이들이 아끼는 공룡 모양의 작은 배낭 2개가 사라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이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엄마, 우리 아빠 찾아갈게요. 금방 올게요. 수연의 눈앞이 하얘졌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빠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은 동네 놀이터나 슈퍼마켓뿐이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들은 없었다.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때 어젯밤 아이들이 인터넷 지도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모습과 은성그룹이라는 단어를 속삭이던 것이 기억났다. 설마 그곳으로 갔을 리가. 하지만 아이들의 배낭 안에 어제 그 사진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순간 수연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한편 강하준과 강하민은 거대한 도심 속에서 그들만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하준은 엄마의 지갑에서 몰래 꺼낸 10,000원짜리 한 장을 꼭 쥐고 있었다. 두 아이는 동네 어른들에게 물어물어 지하철역을 찾아냈고 용감하게 지하철에 올라탔다. 복잡한 노선도 앞에서 하준은 어른들이 하는 것을 유심히 본 대로 광화문이라는 글자를 찾아냈다. 어제 인터넷에서 본 은성그룹 본사 주소에 그 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하철 안의 사람들은 작은 아이 둘이서만 돌아다니는 것을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워낙 당당하고 야무진 하준의 태도에 누구도 쉽사리 말을 걸지 못했다. 하민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마침내 광화문역에 도착한 아이들은 거대한 빌딩 숲에 압도되었다. 수많은 빌딩 중에서 어떤 것이 아빠의 회사인지 알 길이 없었다. 하준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배낭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물었다. 이 아저씨 회사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은 귀여운 아이의 질문에 웃으며 지나쳤지만 한 친절한 아주머니가 걸음을 멈췄다. 어머 얘들아, 너희 둘만 다니면 위험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엄마는 지금 오고 있어요. 저희가 아빠를 먼저 찾아야 해요. 하준이 똑 부러지게 대답하자 아주머니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남자는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었다. 이분은 은성그룹 강지훈 회장님이잖니. 저기 저 가장 높은 빌딩이 은성그룹 본사란다. 아주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 서 있었다. 건물 꼭대기에는 은성그룹이라는 은색 로고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우와, 아빠 회사 진짜 크다. 하민이 감탄하며 말했다.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거대한 빌딩을 향해 걸어갔다. 회전문을 통과해 들어선 로비는 아이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웅장하고 화려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은 아득하게 높았다. 딱딱한 구두 소리를 내며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과 회색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아이들의 알록달록한 옷차림과 작은 체구는 그 공간에서 유일한 이질적인 존재였다. 아이들은 인포메이션 데스크로 다가갔다. 하준이 까치발을 들어 데스크 너머의 여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강지훈 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은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꼬마야,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란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우리 아빠가 강지훈 회장님이에요. 아빠 만나러 왔다고요. 직원의 얼굴에 난초한 미소가 떠올랐다. 장난이 심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 회장님은 지금 아주 바쁘시단다. 나중에 오렴. 직원이 아이들을 무시하고 다른 업무를 보려고 하자 하준의 눈에 오기가 서렸다.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진짜란 말이에요. 우리 아빠 맞아요. 하준이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의 위압적인 덩치와 굳은 표정의 하민은 겁을 먹고 형의 옷자락 뒤로 숨었다. 얘들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어서 밖으로 나가자.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부드럽게 말하며 아이들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하준은 자신들이 가진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로비 중앙으로 달려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 아빠는 강지훈 회장님이에요. 아빠 나와주세요. 순간 웅성거리던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하준을 쳐다보았다. 보안 요원들은 당황했고 인포메이션 데스크의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로비 전체가 얼어붙은 듯한 정적 속에서 하준은 다시 한번 외쳤다. 아빠, 하준이랑 하민이가 왔어요. 엄마도 데리고 왔어요. 아이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엄마의 이름까지 팔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은성그룹의 심장보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는 그 공간에 5살 아이의 외침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란의 중심을 향해 2층 VIP 엘리베이터에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다. 로비의 공기를 가르던 아이의 외침이 차에 잦아들기도 전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2층에서 내려오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은성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한치에 오차도 없이 다려진 셔츠와 완벽하게 맨 넥타이는 그의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군더더기 없는 얼굴선과 서늘한 눈매, 굳게 닫힌 입술은 그를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보이게 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젊은 날의 부드러움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 냉철한 카리스마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새겨 넣었다. 그의 곁에는 한 발짝 뒤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는 비서실장 김민준과 교활한 미소를 입가에 걸친 부회장 강태민이 있었다. 태민은 지훈의 사촌형으로 야망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진 남자였다. 지훈의 시선은 로비 중앙에 선 작은 2 아이에게 닿았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시끄러운 소란의 원인이 고작 이 작은 아이들이라는 사실이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알아봄의 기색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왕국에 침입한 이물질을 보는 듯한 차가운 분석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보안팀장이 황급히 달려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지훈은 보안팀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소란이지?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 전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때까지 아이들을 쳐다보며 수군대던 직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숨을 죽였다. 하준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키가 큰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속에서 엄마와 함께 환하게 웃던 남자.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 아이는 겁을 먹기보다 드디어 자신들의 원대한 계획이 성공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빠 하준이 다시 한번 외치며 그에게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이 아이의 앞을 막아섰다. 아바라는 단어에 지훈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주 희미하고 불분명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은 연기처럼 빠르게 흩어졌다. 곁에 있던 강태민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훈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군. 요즘은 저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많다더니 아이까지 압수다니 악질적이군. 태민의 말은 독처럼 지훈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었다. 5년 전 끔찍했던 사고 이후 그는 과거의 일부를 잃었다. 태민은 그 텅 빈 공간을 거짓과 의심으로 채워넣었다. 이수연이라는 여자는 당신의 돈과 회사를 노리고 접근했던 꽃뱀이었으며 아이를 가졌다는 거짓말로 당신을 속이려다 실패하자 거액을 챙겨 떠났다고. 지훈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는 태민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지훈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아들이 아닌 잘 훈련된 사기꾼의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하준아 하민아, 애타는 목소리와 함께 로비의 회전문을 누군가 거칠게 밀치고 들어왔다.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보안 요원에게 붙들린 채 울먹이는 두 아들의 모습만이 들어왔다. 수연은 단숨에 아이들에게 달려가 품에 끌어안았다. 세상에, 너희들 정말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안도와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을 무사히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녀는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과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강지훈. 시간이 멈췄다.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수연의 세상에는 오직 그 남자만이 존재했다. 5년 만에 마주한 그는 너무나도 변해 있었다. 따뜻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만이 남아 있었다. 그 시선에는 일말의 반가움이나 그리움도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혹은 귀찮은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냉랭함과 경멸감마저 서려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듯 시리고 아파왔다. 그녀는 이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원망할까, 분노할까,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그리워했을까 하지만 이런 차가운 무관심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다. 지훈 역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낯선 여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다. 머리는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몸이 심장이 그녀를 기억하는 듯 했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그는 태민이 주입한 한 거짓된 기억을 떠올렸다.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여자. 아이들이 수연의 품에서 외쳤다. 엄마, 우리가 아빠 찾았어요. 저기 아빠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외침은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공기를 잔인하게 갈랐다.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수연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는 수연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 수연은 그의 숨결이 느껴질 것 같은 거리에서 그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다.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오랜만이군. 이수연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사랑했던 연인이 아닌 처리해야 할 비즈니스 상대를 대하는 것과 같았다.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쇼맨십이 아주 뛰어나군.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수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쉴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왜 그가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훈 씨, 그게 무슨... 됐어. 지훈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용건만 말하지. 원하는 게 뭐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수연의 가슴에 박혔다. 원하는 게 뭐냐니. 5년의 세월과 그들의 사랑, 그리고 두 아이의 존재가 고작 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짓밟힌 자존심이 눈물을 허락하지 않았다. 난 원하는 거 없어요. 아이들이 당신 사진을 보고. 사진 지우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있었나. 감상에 젖을 시간이 많았나 보군. 하지만 난 아니야. 난 바쁜 사람이라서 말이지. 그는 뒤에 서 있던 김민준 비서에게 고갯짓했다. 김 비서, 수표책.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가방에서 수표책과 펜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은 만년필 뚜껑을 열어 익숙한 손놀림으로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일금 5억 원 정. 그가 생각하기에 과거의 인연을 끊어내고 두 아이의 존재를 지워버리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금액이었다. 그는 수표를 찢어 수연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 정도면 되겠나. 이걸로 아이들 장난감이나 사주고 당신은 조용히 사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이름, 내 회사, 내 인생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뜻이야.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자신의 아이들이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의 엄마에게 돈으로 모욕을 주는 장면. 이보다 더 자극적인 가십은 없을 터였다. 수연의 시선은 지훈의 손에 들린 얇은 종이 한 장에 고정되었다. 5억 원. 누군가에게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돈.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그것은 자신과 아이들의 존재 가치를 매긴 값이었고 그들의 사랑했던 시간을 모조리 부정하는 모욕의 증거였다.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강했다. 당신 정말 최악이군요. 수연은 지훈의 손에 들린 수표를 날카롭게 채갔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설임 없이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하얀 눈처럼 바닥으로 흩날렸다. 지훈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 여자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리라고는, 그것도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계산 속에서 그녀는 돈이면 뭐든지 하는 여자여야 했다. 수연은 흩어지는 종이 조각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 돈 필요 없어. 단 한 푼도. 그리고 똑똑히 들어.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당신 같은 사람, 이 아이들 아빠 될 자격 없어.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등 뒤로 당황한 지훈의 표정과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싸늘하게 굳은 태민의 얼굴, 그리고 안타까움과 의문이 뒤섞인 김 비서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수연은 로비를 가로질러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5년 전에 행복했던 기억과 방금 겪은 지독한 모욕이 교차하며 심장을 난도질했다. 하지만 그녀는 등을 꼿꼿이 세웠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짓밟힌 자신을 위해서라도 회전문을 빠져나와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5년 전에 강지훈은 죽었다. 지금 저 안에 있는 남자는 그의 껍데기를 쓴 괴물일 뿐이다. 그리고 그 괴물에게서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야만 한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단단히. 그의 기억에 혹은 그의 주변에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찢어진 수표 조각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서 미련이라는 감정도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새로운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파헤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지독하고도 강렬한 의지였다. 은성그룹 본사 로비를 나서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수연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택시의 창밖으로 무심하게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도, 아이들의 작은 손이 자신의 옷자락을 꼭 쥔 감촉도 그 무엇 하나 그녀의 의식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거대한 진공 상태가 된 듯 텅 비어 있었고, 심장은 깨진 유리 조각을 품은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을 만들어냈다. 쌍둥이는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있었다. 아빠를 만나면 동화 속 이야기처럼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던 아이들의 세상은 오늘 무너져 내렸다. 하민은 수연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고, 하주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엄마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아이의 눈에는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묻는 걱정이 가득했다. 낡은 다세대 주택에 익숙한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침에 나설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그녀를 짓눌렀다. 이곳은 더 이상 아늑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5년 동안 애써 외면하고 도망쳐온 과거가 남긴 상처와 오늘 받은 지독한 모욕이 뒤섞여 만들어진 감옥이었다. 수연은 기계적으로 아이들을 씻기고 저녁을 차려 먹였다. 아이들은 평소와 달리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수연은 아이들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아들. 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다. 잠자리에 누운 아이들이 색색거리며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수연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제야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묻던 경멸 어린 목소리. 그녀의 사랑과 세월을 5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환산에 내밀던 잔인한 손길.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심장을 후벼 팠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숨어들었을 때도 이렇게 서럽게 울지는 않았다. 그때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그들의 시간을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마저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마르고 더 이상 흘릴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자 텅 빈 그녀의 머릿속에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슬픔과 분노의 경랑이 지나간 자리에 날카로운 분석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이상하다. 분명 무언가 이상하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경영인이었지만 결코 비정하거나 잔인한 사람은 아니었다. 특히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는 언제나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다. 설령 5년 전의 일로 그녀를 원망하고 미워한다고 해도 이런 식의 반응은 그답지 않았다.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처리해야 할 문제로 대하는 태도는 마치 과거의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된 컴퓨터 같았다. 기억, 그 단어가 뇌리를 스치는 순간 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5년 전의 사고. 그는 차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 그리고 그가 깨어났을 때 자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를 배신하고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수배령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그때는 너무나 경황이 없고 두려워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어서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의 기억상실, 사고의 기묘한 타이밍, 자신에게 씌워진 완벽한 누명.
그리고 오늘 보여준 그의 비정상적인 반응.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거대한 연극이었다. 그리고 강지훈은 그 연극의 주인공인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였다. 수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눈물에 젖어 있던 눈동자에서 슬픔의 기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리한 칼날 같은 총기가 서렸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울고 있을 시간도 없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자신과 아이들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고 강지훈을 조종하는 배우를 찾아내 단죄해야만 했다. 그녀는 침실 벽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가방을 열자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검은색 노트북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5년 전 그녀가 쓰던 것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애널리스트 기업 전략가로 명성을 날리던 시절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노트북을 여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몇 년 만에 기계가 낮은 구동음과 함께 깨어났다. 바탕화면에는 5년 전 강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연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 이내 마우스를 움직여 숨겨져 있던 암호화된 드라이브를 열었다. 수십 개의 보안 장치를 통과하자 화면 가득 복잡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이 나타났다. 5년 전 그녀가 파헤치고 있던 은성그룹 내부의 비자금 흐름도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서툴렀지만 이내 과거의 감각이 완벽하게 돌아왔다. 타닥타닥타닥. 조용한 집안에 경쾌한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잠자는 아이들을 지키는 엄마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대한 적을 향해 칼을 빼든 전사의 모습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밀려왔다. 5년 전 임신 5개월의 몸으로 그녀는 은성그룹의 내부 감사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다. 지훈의 개인적인 부탁이었다. 그는 그룹 내부에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검은 돈의 흐름이 있는 것 같다며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그녀에게 조사를 맡겼다. 수연은 몇 주간의 밤샘 작업 끝에 거대한 자금 세탁과 횡령의 증거를 포착했다. 그 중심에는 당시 그룹의 재물을 총괄하던 몇몇 임원과 그들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강태민 부회장이었다. 그는 수년에 걸쳐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 자금으로 지훈을 몰아내기 위한 지분 매입과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지훈에게 보고하기로 약속했던 그날 밤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 약속 장소로 가던 지훈은 덤프트럭에 받쳐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다. 거의 동시에 그녀가 작업하던 은성그룹 내의 사무실에서는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모든 서류와 컴퓨터가 불타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은성그룹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긴 산업 스파이로 지목되었다. 강태민 측에서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 경쟁사 관계자와 비밀리에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 사진까지 세상은 순식간에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지훈은 의식불명 상태였고 그녀의 결백을 증명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뱃속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다시 현재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는 수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림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다. 지훈의 사고 사무실의 화재,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 이 모든 것은 강태민이 자신의 범죄를 덮고 지훈을 무력화시키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동시에 진행한 치밀한 작전이었다. 그리고 지훈이 기억을 잃은 것을 기회로 태민은 지난 5년간 그의 옆에서 거짓된 정보를 주입하며 그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해왔던 것이다. 오늘 로비에서 지훈에게 속삭이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역시 자신을 알아보고 지훈의 반응을 통제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강태민, 수연의 입에서 낮은 읊조림이 새어나왔다. 그 이름에는 지독한 증오와 함께 전의가 담겨 있었다. 상대는 거대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그룹 부회장. 그가 가진 돈과 권력 네트워크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반면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돈도 혈육도 심지어 사회적인 신분조차 불분명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그의 모든 비리를 꿰뚫고 있는 명석한 두뇌,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절박함과 강철 같은 의지였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지켜야 할 두 아이가 있었다. 수연은 새로운 분석창을 열었다.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었다. 5년 전 그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해 그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창밖의 도시는 짙은 어둠에 잠겼지만 낡은 다세대 주택 3층의 작은 방에서는 한 줄기 모니터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5년간 잠들어 있던 암사자가 마침내 눈을 뜨고 있었다. 재와 폐허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복수의 불꽃은 그 어떤 것보다 뜨겁고 선명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강태민 부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북악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손안의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그의 굳은 표정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낮 로비에서 벌어졌던 일이 몇 번이고 되감기고 있었다. 이수연. 5년 만에 나타난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는 그녀가 돈 몇 푼의 과거를 팔아넘길 생활고에 찌든 미혼모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지훈을 부추겨 수표를 건네게 했다. 그것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돈을 노린 사기극으로 정의해버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찢어버렸다. 모욕감과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대신 불꽃처럼 타오르는 눈으로 자신들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 5년 전 은성그룹의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던 회계장부의 허점을 귀신같이 파고들던 그 총명하고 집요한 분석가의 눈빛이 아직 살아있었다. 강태민은 위스키를 한 모금에 들이켰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불길을 만들었다. 실수는 단 한 번으로 족하다. 5년 전 그는 그녀를 너무 얕봤다가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싹을 잘라야 했다. 그녀가 지훈의 잃어버린 기억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내기 전에 그녀가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매장시켜야 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박 실장 내 사무실로 곧이어 그림자처럼 조용한 발걸음으로 한 사내가 들어왔다. 강태민의 수족이자 은성그룹 내 누구도 그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해결사 박 실장이었다. 부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수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5년 전 그룹에서 불미스럽게 퇴사한 기록이 있을 거야. 지난 5년간의 행적 주변 인물 재정 상태까지.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내. 그리고 강태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먼지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뿌려. 그는 박 실장에게 몇몇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건넸다. 모두 그가 오랫동안 돈으로 관리해온 충견들이었다. 내일 아침까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이수연을 정신 나간 꽃뱀이자 아이를 학대하는 파렴치한 여자로 알게 만들어. 스토리는 자극적일수록 좋아. 은성그룹의 후계자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하는 여자. 강지훈 회장은 그 추악한 함정의 피해자.
이 구도를 명확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은 이용 가치가 아주 높아. 엄마의 탐욕에 희생된 비운의 쌍둥이.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이 어디 있겠나.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강 회장 쪽으로 여론을 확실히 돌려놔. 박 실장은 감정 없는 눈으로 고개를 숙이고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강태민은 다시 야경으로 눈을 돌렸다. 저 빛나는 도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쥐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수연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자신의 길을 막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독화살을 날리기로 결심했다. 바로 여론이라는 이름의 화살을. 다음 날 아침 수연의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밤새 강태민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의 약점을 파고들 전략을 세우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녀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하며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었다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온통 자신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다. 충격 단독 은성그룹 강지훈 회장. 5년 만에 나타난 여자와 숨겨진 아이들. 진실은 이수연. 그녀는 누구인가? 지인들 충격 증언, 돈에 대한 집착 강했다. 강 회장의 비극 치밀하게 계획된 허니 트랩이었나. 기사를 클릭하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내용은 처참했다. 익명의 지인을 인용한 기사들은 그녀를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남자에게든 접근하는 여자로 묘사했다. 5년 전 사건 역시 그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챙겨 잠적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심지어 지난 5년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으며 이제 돈이 떨어지자 아이들을 앞세워 은성그룹을 협박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사진과 아이들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기사 곳곳에 박혀 있었다. 댓글창은 이미 그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로 가득했다. 미친 여자네. 애들이 불쌍하다. 강지훈 회장 힘내세요. 저런 여자는 감방에 보내야 함. 얼굴 공개해라. 저런 여자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숨이 막혔다. 세상이 통째로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이것이 강태민의 방식이었다. 진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사회적으로 말살시켜 목소리 자체를 빼앗아 버리는 것. 그녀는 황급히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유치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유치원 앞에서는 다른 엄마들이 그녀를 보자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했다. 순식간에 그녀는 깊이 인물이 되어 있었다. 수연은 아이들을 교실에 들여보내고 돌아서며 입술을 깨물었다. 강태민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를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무너뜨려 싸울 의지조차 꺾어버리려는 것이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도끼가 차올랐다. 좋아, 강태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겠지. 같은 시각 은성그룹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이수연에 대한 가십 기사가 터져 나온 것과 거의 동시에 익명의 제보를 받은 한 경제지에서 은성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평가 보고서가 조작되었으며 해당 부지에 심각한 집안 결함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주식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15% 이상 폭락했다.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국내외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이사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며 아우성이었다. 강지훈은 밤새 이어진 회의로 붉게 충혈된 눈을 한 채 자신의 집무실에서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고 있었다. 개인적인 스캔들과 회사의 위기가 동시에 터져 나온 이 상황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했다. 이수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읊조렸다.
어제 로비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상처와 분노가 뒤섞인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제 아비와 똑 닮은 두 아이의 얼굴도. 태민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이 저 여자가 꾸민 짓일까? 자신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회사를 흔들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수작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왔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폭락하는 주가를 방어하고 프로젝트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김비서 당장 홍보팀과 법무팀 책임자들 전부 소집해. 그리고 반도체 사업부 사장 지금 바로 내 방으로 오라고 해. 지우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경영인이었다. 그는 모든 감정을 차갑게 억누르고 오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이 원했던 그림이 바로 이것이었다. 지훈이 회사의 존망이 걸린 문제에 매달려 정신없이 허우적대는 동안 이수연이라는 존재는 자연스럽게 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터였다.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회장님, 이번 사태는 명백히 회장님의 개인적인 스캔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영인으로서 사생활 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한 이사가 포문을 열자 다른 이사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강태민이 오래전부터 포섭해둔 사람들이었다. 강태민은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상황을 관망했다. 그는 이사들을 진정시키는 척하며 지훈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회장님을 비난할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저도 회장님이 이번 일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여자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 대중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주가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공격과 우려가 결국 이수연이라는 이름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그녀를 빨리 처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지훈은 굳은 얼굴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사들의 공격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냉철한 목소리로 위기 대응책을 지시했다. 반도체 부지는 즉시 외부 기관에 재검증을 의뢰해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환경평가 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만약 비리가 발견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할 것이다. 그리고 홍보팀은 내 개인사에 대한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도록. 그의 단호한 태도에 회의장의 소란은 잦아들었지만 불신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었다. 지훈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5년 전 사고 이후 이렇게까지 사면촉에 몰린 것은 처음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목을 조여 오는 듯한 불쾌한 감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은 지훈은 김 비서가 가져온 이수연 관련 기사들을 다시 읽어보았다. 기사들은 한결같이 그녀를 탐욕스러운 악녀로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피어올랐다. 정말 그녀가 이런 여자였을까? 그렇다면 왜 나는 5년 전 이런 여자에게 그토록 빠져들었던 것일까? 아무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도 사람을 보는 내 눈이 그렇게까지 형편없었을 리가 없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제 그녀가 수표를 찢으며 외쳤던 말이 되살아났다. 당신 같은 사람, 이 아이들 아빠 될 자격 없어. 그 말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강한 자존심과 긍지가 담겨 있었다. 기사 속의 천박한 여자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어린 강지훈은 지금의 하준 하민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유전자의 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연결고리.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5년 전 교통사고,
그때 관련 자료 전부 다시 가져와. 경찰 조사, 기록 보험 처리 내역, 병원 진료 기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가고 지우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자신은 지난 5년간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작지만 날카로운 의심의 씨앗이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있었다. 강태민의 독화살은 두 갈래로 나뉘어 이수연과 강지훈을 동시에 겨누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독이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진실의 씨앗을 깨우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화살을 맞은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궁수를 향한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태민이 쏘아 올린 독화살은 대한민국 전체를 이수연의 적대자로 만들었다. 그녀의 집 앞에는 하이에나처럼 진을 친 기자들이 밤낮으로 그녀를 기다렸고 온라인상에서는 그녀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갔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갈 수 없게 되었고 수연은 생필품을 사러 집 앞 슈퍼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강태민의 의도대로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고립은 때로 가장 깊은 집중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세상이 그녀에게서 등을 돌린 그 시간, 수연은 자신의 작은 방을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전쟁 지휘 본부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그 모든 감정을 차가운 연료로 삼아 분석의 불꽃을 더욱 거세게 피워 올렸다. 그녀는 언론의 공격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은성그룹을 노리는 꽃뱀으로 주목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5년 전 사건의 진실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대중은 자극적인 가십을 원하지만 그만큼이나 짜릿한 반전을 갈망하는 존재들이기도 했다. 그녀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혼자서는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몇 년간 한 번도 켜지 않았던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과거 여의도 증권가에서 미다스의 손, 이수연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최고의 화이트 해커였던 최진우. 그는 5년 전 수연의 누명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유일한 동료였다. 나야, 이수연. 도움이 필요해. 몇 분간의 침묵 끝에 짧은 답장이 돌아왔다. 살아있었군. 좌표 찍어. 그날 밤 최진우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연의 낡은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는 수척해진 수연의 모습과 방 한쪽에서 곤히 잠든 쌍둥이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세상에, 기사가 전부 사실이었군. 강지훈 회장 애들이라는 거. 사실이야. 하지만 기사의 나머지 내용은 전부 거짓이야. 수연은 그에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과 5년 전 사건의 배후에 강태민이 있다는 자신의 가설을 털어놓았다. 복잡한 데이터와 정황 증거들을 엮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그녀의 설명은 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날카롭고 논리 정연했다. 최진우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은성그룹 내부 비자금 흐름의 흔적과 강태민의 행보가 기묘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이라면 강태민은 보통 배짱이 아닌데. 그는 지금 지훈 씨의 기억 상실을 방패 삼아 은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야. 내가 그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니 나를 제거해야만 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지. 최진우의 눈에 과거 함께 밤을 새우며 거대 기업들의 비리를 파헤치던 시절의 흥분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5년 전 강태민이 자금 세탁에 이용했던 페이퍼 컴퍼니들의 목록이야. 지금은 전부 사라졌거나 휴면 상태일 거야. 하지만 그의 성격상 성공했던 범죄의 수법을 완전히 버렸을 리 없어. 분명 이름만 바꾸거나 더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시켰을 거야. 그 회사들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해줘. 자금 흐름,
이메일 기록, 서버 접속 기록. 뭐든지 좋아. 수연의 노트북 화면에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이 떠올랐다. 최진우는 휘파람을 불었다. 이거 완전 유령 잡기네. 좋아.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지. 대신 조건이 있어. 성공하면 이 모든 걸 터뜨릴 수 있는 최고의 판을 짜는 건 네가 맡아. 난 싸움보다는 숨어서 노는 게 적성이거든. 당연하지. 난 무대 위에서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수연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두 명의 천재가 다시 손을 잡는 순간이었다. 그날부터 수연과 최진우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수연은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평범한 엄마의 모습을 했지만 아이들이 잠든 밤이 되면 그녀는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쫓는 냉혹한 추격자로 변신했다. 최진우는 강태민의 보안망을 뚫고 과거의 데이터를 건져 올리는 낚시꾼이었고 수연은 그가 낚아올린 수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과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탐정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그들은 마침내 거대한 그림의 첫 번째 조각을 찾아냈다. 강태민이 5년 전에 이용했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가 청산된 직후 모든 자산을 파나마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또 다른 회사로 이전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회사는 다시 케이맨 제도의 유령 법인으로 또다시 홍콩의 투자회사로 몇 단계에 걸쳐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마치 더러운 물을 여러 개의 필터에 거쳐 정화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수연은 이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최근 은성그룹의 반도체 공장 부지 문제를 최초로 보도하며 주가 폭락을 유발했던 경제지의 익명의 제보자에게 거액의 정보료가 지급된 계좌. 그 계좌의 주인이 바로 홍콩의 그 유령 투자 회사였던 것이다. 퍼즐이 맞춰졌다. 강태민은 5년 전 빼돌렸던 비자금을 이용해 지금 은성그룹을 흔드는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외부의 적으로 위장해 회사를 공격하고 그 혼란을 수습하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강지훈을 위기에 빠뜨려 이수연 문제에 신경 쓸 틈을 주지 않으려는 다목적 포석이기도 했다. 찾았어. 수연은 모니터에 떠오른 자금 흐름도를 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이것은 강태민의 목에 걸 첫 번째 방울이었다. 한편 강지훈은 그야말로 사면촉에 몰려 있었다. 회사의 위기는 끝없이 이어졌고 언론은 연일 그의 사생활을 물어뜯었다. 강태민은 그의 옆에서 걱정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 하지만 위기는 때로 사람의 감각을 가장 날카롭게 만드는 법이다. 지훈은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위화감을 떨칠 수 없었다. 특히 김 비서가 가져온 5년 전 사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그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다. 경찰 기록은 이상할 정도로 간단했다. 자신을 들이받은 덤프트럭 운전사는 단순 졸음운전으로 처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다. 이수연의 사무실 화재 사건 역시 낡은 전선의 합선이라는 너무나도 편리한 결론으로 종결되어 있었다. 거대한 그룹의 총수가 연루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과정이 석연치 않게 신속하고 단순하게 처리되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사고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회장님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5년 전 사고 직전에 회장님께서 결제하셨던 서류 같은데 이상하게 결제 라인에서 누락되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내부 감사 중간 보고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수연이 작성한 것이었다. 내용은 대부분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기적적으로 남아있었다. 거기에는 그녀의 날카로운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상기된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한 자금 흐름의 최종 목적지는
강태민 부회장의 해외 계좌와 연관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됨. 추가적인 증거 확보 후 최종 보고 예정. 순간 지훈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강한 충격이 덮쳤다. 이수연. 그녀는 회사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회사를 위해, 자신을 위해 내부의 적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그의 뇌리 속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안개처럼 흐릿했던 기억의 파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훈 씨, 내가 꼭 찾아낼게. 당신 뒤에서 당신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누군지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사고 직전 자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보고를 하겠다며 결의의 참표정으로 말하던 수연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거의 본능에 가까운 감각의 복원이었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다. 자신이 지난 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가장 신뢰했던 사촌형이 사실은 자신을 기만하고 조종해온 악마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상처를 준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려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다. 김비서. 오늘부터 강태민 부회장의 모든 대외 활동과 자금 결제 내역을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김비서는 잠시 침묵하다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저도 오래전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마침내 자신의 주군이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것을 직감했을 뿐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수연은 강태민의 목을 겨눌 첫 번째 화살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이 증거를 언론에 터뜨려봤자 강태민은 꼬리 자르기를 하며 빠져나갈 것이 분명했다. 판을 흔들어야 했다. 강태민이 가장 신뢰하는 그의 성 안에서부터 균열을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최진우가 찾아낸 홍콩 유령 투자 회사와 언론사 제보자의 연결고리에 대한 자료를 간결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을 단 한 사람에게 보냈다. 은성그룹의 2대 주주이자 강태민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파트너인 태산건설의 오 회장. 그는 철저한 이익으로 움직이는 노회한 사업가였다. 강태민의 힘을 믿고 그를 지지하고 있지만 만약 그 배가 가라앉을 조짐이 보인다면 가장 먼저 뛰어내릴 사람이기도 했다. 이메일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부회장님의 배가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 빙산은 그룹 전체를 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여왕의 첫 번째 수가 놓였다. 이제 상대방의 응수를 기다릴 차례였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방역의 서막이 그렇게 어둠 속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이수연이 보낸 익명의 이메일은 태산건설 오 회장의 고요한 아침을 깨뜨리는 작은 파문이었다. 수십 년간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노회한 경영자는 이 짧은 이메일이 담고 있는 무게를 즉시 알아차렸다. 첨부된 자료는 단편적이었지만 날카로웠다. 강태민이 은성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은 바로 그 정보 유출의 자금 출처가 과거 그의 비자금 통로였던 유령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오 회장은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읽어냈다. 첫째, 강태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모하고 위험한 인물이다. 과거의 범죄 흔적을 현재의 공작에 다시 사용했다는 것은 그가 몹시 서두르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뒤를 봐줄 사람이 있다는 자신감에 취해 있다는 뜻이다. 둘째, 이 정보를 자신에게 보낸 익명의 내부 고발자는 강태민의 가장 깊은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매우 지능적이고 전략적인 존재다. 그는 강태민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추궁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재무팀에게 조용히 이메일의 내용을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은성그룹의 다른 주요 주주 몇몇에게 연락을 취했다. 요즘 은성그룹 주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강태민 부회장의 능력은 믿지만 아무래도 그룹 전체의 위기 상황에 대해 주요 주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제안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교묘했다. 강태민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서 그를 압박하고 상황을 관망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인 주주총회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수연이 원했던 내부의 균열이 그렇게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민은 오 회장을 비롯한 주주들의 움직임을 보고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늙은 여우들이 주가 하락에 놀라 불평을 늘어놓는 것뿐이라고 치부했다.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증거는 5년 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기에 그는 이수연의 존재가 고작 언론을 시끄럽게 하는 가십거리 수준에서 끝날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가장 두꺼운 가림막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실장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이수연이라는 여자 아직도 집 밖에 못 나오고 있나 하네. 부회장님, 기자들이 24시간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 제 발로 경찰서에 가서 보호를 요청하고 싶을 심정일 겁니다. 좋아, 신경 꺼. 곧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테니 지금은 주주총회 준비에 집중해. 이번 기회에 강지훈의 리더십 부재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서 저 자리를 내 것으로 만들 발판을 마련해야 하니까.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었다. 자신이 계획한 혼란 속에서 구원자로 등장해 그룹을 장악한다는 완벽한 시나리오에 심취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거미와 같았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거미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사냥꾼이 쳐놓은 더 큰 그물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수연은 오 회장의 움직임을 뉴스를 통해 확인했다. 첫 번째 미끼를 그가 물었다는 신호였다. 이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최진우와 함께 밤을 새워 더욱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강태민의 유령회사 네트워크 전체를 도식화하고 5년 전의 횡령 자금이 어떻게 세탁되어 현재의 위기를 조장하는 데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였다. 하지만 이 자료는 아직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빠져 있었다. 강태민의 직접적인 개입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이나 지시 이메일 같은 것, 이 정도로는 강태민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빠져나갈 거야. 최진우가 말했다. 알아. 그래서 이건 경찰이나 언론에 보낼 게 아니야. 수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건 그들을 움직이게 할 미끼야. 그녀는 보고서를 익명으로 은성그룹의 외부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과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발송했다. 내용은 은성그룹 반도체 사업부의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한 심각한 회계 부정 의혹, 내부 고발이었다. 그녀가 보낸 자료는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다. 만약 이 고발을 받고도 회계법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직무유기를 넘어 비리를 묵인했다는 더 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었다. 이수연은 그들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을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시스템이 스스로 움직여 그를 옥주에게 만든 것이다. 완벽한 전략이었다. 같은 시간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깊은 혼란과 싸우고 있었다. 김 비서가 가져온 추가 자료들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다. 5년 전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의 도박 비지 사고 직후 누군가에 의해 전액 해결된 사실. 수연의 사무실 화재를 단순 사고로 종결시킨 소방관이
그 직후 분에 넘치는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 등 모든 정황이 단 한 사람 강태민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난 5년간 자신을 친형처럼 위하며 곁을 지켰던 사람, 잃어버린 기억을 대신해 자신의 과거를 채워주었던 사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지우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그런 연극에 감쪽같이 속아 자신의 아이들을 낳아준 여자를 무참히 짓밟았던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로비에서 수표를 찢어버리던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은 경멸이나 증오가 아니었다. 깊은 실망감과 아픔, 그리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라고 외치는 듯한 처절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장 강태민의 멱살을 잡고 진실을 추궁해야 하는가?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모든 것은 심증일 뿐 그 교활한 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역공을 당해 그룹 전체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다. 그가 고뇌에 잠겨 있을 때 집무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며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HNS 회계법인에서 긴급 특별감사팀이 파견되었습니다. 지금 로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정기감사도 아닌 긴급 특별감사. 이는 회사에 매우 심각한 비리가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강태민이 계획했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그룹의 존망을 뒤흔들 수 있는 진짜 위기였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 모든 흐름, 자신에게 전달된 과거의 자료들, 그리고 지금의 특별감사까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정교하게 조율하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수연.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고뇌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가 판을 깔아주었다. 이제 그가 그 판 위에서 배우로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시간이었다. 몇 분 후 강태민이 창백한 얼굴로 지훈의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지훈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떤 놈이 우리 뒤통수를 친 거지? 회계감사라니 말도 안 돼. 그는 정말로 당황한 듯 보였다. 지훈은 그의 연기를 차갑게 지켜보았다. 나도 방금 보고받았어, 형님.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 우리 그룹은 투명하게 운영되어 왔으니 문제될 게 없겠지. 지훈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감사를 받는다는 건 그룹 이미지에 치명적이야. 주가는 더 폭락할 거고 투자자들은 전부 등을 돌릴 거라고. 그러니 더더욱 우리가 떳떳하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이번 감사의 주 대상이 반도체 사업부 자금 조달 과정이라고 하더군. 그 프로젝트는 형님이 처음부터 총괄해왔으니 형님이 직접 감사팀 대응의 책임자가 되어 잘 처리해줘. 나는 형님을 믿어. 지우는 강태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 말은 신뢰의 표현이었지만 강태민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자신의 범죄를 파헤치기 위해 온 감사팀의 대응 책임자가 되라니. 이보다 더 잔인한 함정은 없었다. 강태민은 지훈의 눈을 보았다. 과거 자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었던 순진하고 무기력한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민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조종하던 꼭두각시가 어느새 줄을 끊고 자신을 노려보는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HNS 회계법인의 감사팀이 은성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딱딱한 표정의 전문가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로비로 들어서는 모습은 마치 점령군 같았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룹 전체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작은 다세대 주택의 낡은 방 안 이수연은 노트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 뉴스로 지켜보고 있었다. 굳게 닫혔던 그녀의 입가에 마침내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5년 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먹잇감. 이제 그 먹잇감이 판을 뒤흔드는 사냥꾼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성공적으로 찔러 넣었다. 이제 칼자루를 쥔 감사팀과 진실의 문고리를 잡은 강지훈이 그의 숨통을 끊어줄 것이다. 물론 강태민이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터였다. 마지막 발악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무대는 곧 열릴 주주총회가 될 것이 분명했다. 수연은 그 마지막 무대를 위한 가장 화려한 피날레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은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풍우를 쏟아낼 것처럼 짙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룹 본사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대한민국 전체의 눈과 귀가 이곳으로 쏠리고 있었다. 총 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쪽에는 그룹의 총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강지훈이, 다른 한쪽에는 그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강태민이 앉아 있었다. 주주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 그리고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째 이어지는 특별감사는 그룹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추락시켰고 대부분의 주주들은 이 혼란을 빨리 끝내줄 강력한 리더를 원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바로 그 지점을 노렸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강지훈의 무능과 사생활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그 혼란을 수습할 유일한 대안임을 내세울 작정이었다. 그는 이미 물밑 작업을 통해 상당수의 지분을 확보하고 주요 주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상태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지훈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자신이 회장 대행으로 올라서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시나리오였다. 회의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강태민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연단에 서서 유창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은성그룹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은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불미스러운 스캔들과 그로 인해 촉발된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 그리고 급기야그룹의 심장부까지 파고든 특별감사의 칼날까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현 경영진의 리더십 부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연설은 교묘했다. 강지훈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책임이 그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위기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보였지만 그의 말은 모두 지훈을 겨누는 독화살이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은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지훈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하며 이 위기가 수습될 때까지 제가 임시회장직을 맡아 그룹의 안정을 되찾고자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가 술렁였다. 곳곳에서 동의합니다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강태민의 얼굴에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의장의 사회로 투표 절차만 거치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강지훈은 굳은 얼굴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반박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의장이 해임한 표결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모두의 예상을 깨는 인물이 등장했다.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미혼모의 모습이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날카로운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에게서는 5년 전 여의도를 호령하던 최고의 전략 분석가 미다스의 손의 위용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총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을 순식간에 압도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저 여자가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끌어내. 이것은 신성한 주주총회야. 어디 근본도 없는 여자가 함부로. 그가 경비원들에게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다. 그만둬 형님. 그리고는 총회장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장님, 잠시 표결을 멈춰 주십시오. 저분에게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놀라 지훈을 쳐다보았다. 스캔들의 주인공인 여자를 그룹의 운명이 걸린 주주총회 연단에 세우겠다니.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너무나도 단호했다. 수연은 수백 개의 시선을 받으며 동요 없이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강태민을 경멸의 눈빛으로 한번 스쳐 지나간 뒤 연단에 서서 자신이 가져온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대형 스크린에 그녀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의 첫 화면이 떠올랐다. 은성그룹 내부 자금 흐름의 비정상성 및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독립분석 보고.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장 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될 만큼 힘이 있었다. 저는 오늘 강지훈 회장의 전 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때 은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일했던 분석가로서, 그리고 이 회사의 잠재적 리스크를 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 명의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했다. 대신 그녀는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데이터와 도표를 가리키며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현재 은성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은 반도체 사업부 정보 유출 사건의 자금 출처는 5년 전 사라졌던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년에 걸쳐 세탁된 자금이 홍콩의 한 투자 회사를 통해 익명의 제보자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금 네트워크를 지난 5년간 총괄하고 통제해온 인물은. 그녀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강태민의 비밀 계좌에서 해당 유령 회사들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명백한 증거, 그의 지시가 담긴 이메일 내역,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떠올랐다. 최진우가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혼란을 틈타 강태민의 개인 서버를 해킹해 빼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다. 바로 강태민 부회장입니다. 강태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이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인지 아닌지는 이 마지막 증거가 말해줄 겁니다. 수연은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5년 전 지훈이 사고를 당하기 몇 시간 전의 통화 녹음이었다. 재월이에 강지훈 차는 폐차 직전까지 가게 만들고 이수연 사무실에 있는 자료는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태워버려. 흔적 남기지 마. 돈은 두둑하게 챙겨주지. 강태민의 목소리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끝이 솟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녹음 파일을 듣고 있던 강지훈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칠흑 같던 기억의 심연 위로 5년 전 그날의 모든 장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끼익.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타이어 소리. 정면으로 돌진해 오는 거대한 덤프트럭의 헤드라이트. 차체가 찌그러지며 온몸을 덮치는 끔찍한 고통. 그리고 의식을 잃기 직전 자신의 손을 잡으며 내가 꼭 지켜줄게 라고 외치던 수연의 절박한 얼굴.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연이는 널 배신하고 떠났어라고 속삭이던 강태민의 위선적인 얼굴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5년간 그를 지배했던 거짓된 기억의 파편들이 산산조각나고 그 자리에 선명한 진실이 피처럼 번졌다. 지훈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강태민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지독한 배신감과 살인적인 분노, 그리고 수연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총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강태민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수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개같은 년, 네가 감히 나를. 하지만 그의 손이 수연에게 닿기 전 총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연단으로 걸어 올라와 강태민의 앞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민 씨, 당신을 횡령 주가 조작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에 수갑을 채웠다. 강태민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다. 이거 놔, 난 억울해. 이건 함정이야. 하지만 그의 마지막 발악은 터져나오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 허무하게 묻혔다. 그가 꿈꿨던 왕좌는 결국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단두대가 되고 말았다.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서 지우는 오직 한 사람만을 보고 있었다. 연단 위에 꿋꿋이 서 있는 이수연. 그녀는 이 모든 폭풍우를 일으킨 장본인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고요하고 단단해 보였다.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지훈의 눈에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깊은 후회와 감당할 수 없는 미안함, 그리고 5년간 잊고 살았던 지독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깊은 상처의 흔적이 그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폐허가 된 왕국 위로 마침내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이 두 사람의 얼어붙은 상처까지 녹일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폭풍이 지나간 주주 총회장은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처럼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강태민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고 셔터 소리와 고함이 잦아들자 허공에 남은 것은 진실의 무게와 사람들의 멍한 침묵뿐이었다. 이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 강지훈은 오직 이수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5년치의 기억이 한꺼번에 덮쳐온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인파를 헤치고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수많은 카메라와 주주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세상에는 오직 그녀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수연아, 그가 힘겹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한마디에 5년치의 그리움과 지독한 후회,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정말...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 모든 상처를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가볍고 초라했다. 수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쏟아낸 뒤에 깊은 피로감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의 흔적이 담담하게 어려 있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가봐야 해요. 그녀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용서도 거부도 아니었다. 단지 지금은 당신의 사과를 받아줄 감정의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지친 영혼의 대답이었다. 지우는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과 그녀 사이에 놓인 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깊고 거대한 강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사과보다 더 무거운 진심과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그날 이후 은성그룹은 거대한 격변을 맞았다. 강태민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자 그의 비호 아래 부정을 저질렀던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강지훈 회장의 리더십이 재평가받으면서 곧 부의자 반등에 성공했다. 위기 속에서 진실을 밝혀낸 그의 결단력과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그의 의지에 대중과 시장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냈다. 지훈은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그룹을 재정비하는 데 몰두했다. 그는 강태민이 남긴 부패의 흔적을 뿌리 뽑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것은 회사를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언젠가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한 그만의 속죄 방식이기도 했다. 그는 수연과 아이들이 살던 낡은 다세대 주택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이미 이사를 가고 난 뒤였다. 수연은 그에게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지난 5년처럼 지우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있음을 알았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시간을.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설 탐정을 동원해서라도 그녀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는 기다렸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아버지가 될 준비를 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바쁜 CEO였지만 매일 밤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읽고 주말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들을 미리 답사했다. 언젠가 그들 앞에 다시 섰을 때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한 남자가 아니라 서툴지만 진심을 다하는 아빠이고 싶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 가을날 오후 지우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김 비서가 어렵게 알아낸 수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온다는 공원이었다. 그는 며칠째 그곳에서 멀리서나마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섣불리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도 그는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노는 모습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주는 의젓하게 성을 쌓았고 하미는 그 옆에서 제잘거리며 형을 도왔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수연이 책을 읽으며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 자신이 망가뜨렸던 그리고 필사적으로 되찾고 싶었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그때 아이들이 놀던 공이 그의 발치로 굴러왔다. 하민이 아장아장 그에게 달려왔다. 아저씨, 공 좀 주세요. 아이는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공을 집어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공을 받아들고 동그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우리 아빠랑 닮았어요. 아이의 순진한 한마디에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순간 하준이 달려와 동생의 손을 잡고 그를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저편에서 수연이 놀란 얼굴로 이쪽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CEO의 가면을 벗고 그저 한 남자 한 아버지로서 그녀와 아이들 앞에 섰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가 가을바람에 실려 나직하게 퍼졌다. 수연은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싸 안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더 이상 날선 경계심은 없었다. 대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파동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느리고 더딘 관계 회복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매일같이 공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고 며칠 뒤에는 어색한 인사를 건넸고 또 며칠 뒤에는 아이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았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수연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즉시 물러났고 그녀가 침묵하면 자신도 말없이 곁을 지켰다. 아이들은 금세 그를 따랐다.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이었을 것이다. 지우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뒹굴고 땀 흘리며 노는 평범한 아빠의 행복을 처음으로 맛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지난 5년간 그의 삶을 지배했던 공허함과 죄책감을 조금씩 녹여주는 햇살과도 같았다. 수연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지훈이 변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과거에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던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서툴러 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평범한 남자였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아이들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아이들은 이미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지훈이 잠든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안아 침대에 눕히고 나왔을 때 수연이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들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는 순간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기억을 잃었다는 게 내가 너에게 저지른 짓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 알아.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겠지.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지난 5년 동안 내가 완전히 잊고 살았던 그 시간 속에서도 난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 늘 무언가 텅 비어 있었고 그게 뭔지 몰라 방황했지. 이제 알겠어. 그건 바로 너와 아이들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진솔했다. 수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되돌려주고 싶어. 네가 잃어버린 5년의 시간, 명예 그리고 커리어까지. 은성그룹으로 돌아와줘.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거기야. 이건 보상이 아니야. 은성그룹에는 네가 필요해. 그리고 나에게도 네가 필요해. 수연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내게 필요한 건 잃어버린 명예나 커리어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내가 원했던 건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예전에 따뜻했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당신 많이 변했네요. 예전에 강지훈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것은 용서의 말이었다. 길고 길었던 아픔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건네는 화해의 손길이었다.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을 수 있게 되었다. 1년 후 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한강공원의 잔디밭 위로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6살이 된 하준과 하민은 아빠 강지훈과 함께 연을 날리며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냉철한 CEO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두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평범한 아버지였다. 돗자리 위에서는 이수연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은성그룹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의 자리가 아닌 그룹의 윤리 경영과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새로운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고 이제 지훈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지훈이 잠시 숨을 돌리러 그녀의 곁으로 와 앉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행복해? 그가 나직이 물었다. 수연은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평화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폭풍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남겼다. 그들은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졌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5살 쌍둥이가 시작했던 아빠 찾기 대모험은 그렇게 온 가족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위대한 여정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저 멀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배경으로 푸른 하늘 위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연이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었다.